자, 채무자 여러분. 이제 연체가 될 것 같다. 한계에 이르렀다. 이럴 때 여러분한테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이 무엇입니까? 물론 생활비를 어떻게 구하나 걱정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도 있지만,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은 채권자가 독촉 추심이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이 되시잖아요. 채권자가 독촉이나 추심을 왔을 때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는 폭행이나 협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채권 추심원들이 찾아와서 폭행하고 집에 쳐들어오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영화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저축은행은 당연히 이런 짓을 못하죠. 국민은행 직원이 남의 집에 쳐들어가서 뭔가를 집어 던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상금융 제일 수준이 낮은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대부업협회에 가입을 해서 항상 일정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부업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추심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아니면 영업이 정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돈 수십억 들여서 대부업체를 차렸는데 그거 이자 100만 원 더 받으려고 영업 정지를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덤비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나 집에 자녀를 키우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지나치게 겁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무 겁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도 돈이 없고 형편이 안 좋은데 어머니한테 돈 3천만 원 빌려와서 채권자한테 변제해주고 돌려막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나 혼자 파산하면 끝날 일이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그 돈을 빌려오신 어머니도 줄파산을 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겁먹지 말고 무리수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화는 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 3을 보시면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서 관계인이라 하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의미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옆에 있는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연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이 힘들다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물어보기 위한 목적으로는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연락을 받고 연락이 끊기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관계인에게 찾아갈 수 없는데 괜히 연락이 끊겨버리면 채권자가 나의 동료나 가족을 찾아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으시면 이번 달에는 돈이 없고 다음 달에 월급 언제 받아가지고 얼마 정도는 변제할 수 있다고 분명하고 똑부러지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채무 대리인 제도를 이용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 2를 보시면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채권 추심에 대응할 목적으로 선임할 수도 있거든요. 채권 추심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면 법무법인이 채권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제 채권 추심할 일 있으면 채무자한테 전화하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대신 추심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를 해서는 안 되고 변호사에게 방문하거나 변호사에게 전화 문자를 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의 범위가 한정적인데요. 은행이나 저축은행한테는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대부업체에게만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볼 때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뭐 그렇게 심한 독촉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대부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직장이 없어서 취업한다고 개인회생을 당장 신청 못 하시는 분들, 개인회생 재신청이라서 금지명령 받기 힘든 분들, 파산 신청이라서 금지명령이 없는 사람들, 워크아웃 가려고 90일 기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법 추심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캡처 등 증거를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뭐가 불법 추심인지 인지를 하셔야겠죠. 채권 추심법 제9조에 보시면 폭행 협박으로서 추심을 한다,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체포 감금을 통한 추심도 불법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 가려고 하는데 잠깐 기다려 보시라, 여기서 못 나간다, 기다려 보시라, 돈 어떻게 하실 거냐, 갚으시라, 가지 마시라,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 사람을 이동하지
방문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는 것도 감금의 행위니까 이것 또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문제되는 게 반복적인 방문. 한 번 방문하는 건 괜찮은데 계속 방문해서 사람을 갈구는 거죠. 또는 야간에 방문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사생활의 평온이나 업무의 평온이 침해되면 이것도 불법 추심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전화 문자, 야간에 전화 문자를 해서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짐이 보이는 경우에는 녹음이나 캡처를 통해서 증거를 잘 수집해 주시면 나중에 경찰에게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과태료를 먹일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무자도 자기 나름의 공격이나 협상 수단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증거는 확보해 두도록 합시다. 다섯 번째는 개인회생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 명령이 나오면 법원에서 알아서 송달을 다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아직 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이라면 사건 번호를 알려줘도 되고 사건 번호가 나오지 않은 단계라면 지금 어디 법무법인에 일을 맡겨서 서류 준비 중이다. 일주일쯤 있으면 사건 번호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통지를 해서 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이나 압류의 실익을 없애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내일 모레 금지 명령이 나올 것 같은 사람한테 굳이 돈 써가지고 압류 가압류 해가지고 어차피 인간하면 압류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회생 사실을 통지해서 법조치의 실익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감면이나 유예를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직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되는데 잠시 잠깐 돈이 좀 막힌 것 같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 입장에서도 저 채무자가 회생 파산으로 가버리면 큰 돈을 탕감받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큰 손해를 볼 바에는 자기 입장에서 약간 유예해주고 분할 변제하게 해서 채권 전액을 회수하는 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은 형편이 안 되는데 다음 달에 거래처에 돈 들어올 게 있다. 월급 받으면 얼마씩 분할해서 다시 상환이 가능하다. 귀사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셔가지고 분할이나 유예를 얼마 정도 해줄 수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협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변제만 가능하다면 굉장히 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체가 되었을 때 지나치게 겁을 먹거나 위축되어서 자기 능력 이상 무리수를 두다가 주변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활용하시고 또 채권자에게 어떻게 변제할 수 있는지 똑부러지게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